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재 빈도는 테슬라 전기 차량이 훨씬 적고요. 테슬라가 훨씬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분들은 약점이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약점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저는 약점이 테슬라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약점을 볼 때 항상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약점 보면 테슬라만 뚫어져라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테슬라도 약점이긴 해요. 테슬라도 못해요. 근데 옆을 보면 더 못하고 있어.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플라이 체인 공급 이슈 같은 문제들은 모든 회사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정세. 왜냐하면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이 있고 테슬라 상하이에서 지금 현재 생산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때문에 생기는 국제 정세 변화. 근데 이거는 폭스바겐, BMW, GM 다 공장이 있거든요. 중국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급망 문제, 소재 확보 문제. 근데 공급망 문제, 소재 확보 문제는 이제 뭐 제가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vertical integration. 그래서 속된 말로 A부터 Z까지 테슬라가 다 만들고 다 헤쳐먹기 때문에 테슬라는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급망 문제가 엄청나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 쪽에서. 그래서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약점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그 테슬라 에너지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중추가 결국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테슬라는 태양광으로 하고 있어요. 솔라시티를 인수해서.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ESS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ESS 사업이 자동차 산업 쪽보다는 규모가 아직은 작아요. 물론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성장 속도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르고 ES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테슬라에서는 매번 어닝콜에서 강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테슬라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그 에너지로 순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모은 태양광 에너지로만 슈퍼차저를 돌리게 돼야 이제 진정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완전한 이제 자체적인 에코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은 더디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아직은 절대적인 크기가 좀 작다.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역시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2018년과 2022년에 테슬라 생산량을 비교하면 2018년에는 야 그거 되겠어 그랬는데 벌써 2022년에는 뭐 올해는 150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무시 못할 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자동차 자체보다도 부가가치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정치인들 법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 이게 과연 제때 도입이 될 것인가. 예. 각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안 지키는 편이라 뭐 올해 안에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이 완성이. 근데 과연 각 나라에서 야 그럼 테슬라 자율주행 허용해줄게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할 건데 저는 일론 머스크 자체를 리스크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잠재적 위험 요소에서는 뺐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3, 4번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짜잘한 문제들은 있어요. 짜잘한 문제들은 있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테슬라를 뒤집을 만한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 시장에서 테슬라를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경쟁자, 잠재적인 경쟁자는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몇 년 안에도 그런 경쟁자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테슬라가 걸어온 길을 다 쫓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 쪽 아까 잠깐 다루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물체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뭐 어린아이를 쳤다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제가 본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어린아이를 인식하지 어린아이를 실제로 쳤다라는 뉴스가 아니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어린아이 인식을 정도 되는 못했다. 물건을 인식 못했다 네, 그랬는데 네. 그게 좀 조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완전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건 지금 FSD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아. 그 테슬라 오너들은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조 기술이 총 4가지예요. 네. 처음에 오토파일럿은 누구나한테나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 EAP, 그 Enhanced 오토파일럿이라 해서 요게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조금 더 추가된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FSD예요. 근데 현재 FSD는 이름은 Full Self Driving인데 실제로 자율주행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사실상 차선 변경이랑 입구 들어가고 출구 나오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FSD도 굳이 따지면 레벨 2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베타 버전으로 내놓는 게 FSD 베타예요. 그러니까 물체인식 능력 부족을 이야기하려면 네네. FSD 베타로 까야죠. FSD 베타를 활성화 시켜놓고 물체인식이 잘 안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설령 FSD 베타를 켜놓고 사고가 난다 그래도 지금 현재 FSD 베타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주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 트래킹 센서가 있는데 카메라로 아이 트래킹을 하는데 그 눈이 조금이라도 전방 주시를 안 하면 경고 울리고 그렇게 몇 번 하면 FSD 베타를 뺏어가요. 현재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FSD 베타 버전으로 물체인식 능력이 부족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베타 버전으로 나온 거를 아직까지 상용화한 게 아닌데 그거 갖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치 이게 테슬라가 뭔가 대단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몇몇 영상 그 테스트한 영상 봤는데 FSD 베타가 켜져 있지 않았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스크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FSD 베타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런데 나머지 EAP, FSD, 오토파일럿은 다 아직까지 레벨 2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가 난다고 한들 사고가 나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행 보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이 아예 완전히 빗나갔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저는 FSD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베타 버전인 걸 감안하고 아니 게임도 예를 들어서 오픈 베타 하고 있는데 버그 생겼다고 그거를 버그를 개선해달라고 하지. 그쵸. 야 이제 이 게임 망했네, 야, 이 게임 왜 나오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번에 딱 와닿네요. 예. 그래서 엄연히 베타 버전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이제 일렉트로캠님이 계신데 이제 FSD 베타 받으셔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진짜 엄격해요. 그 전방 주시 제대로 안 하면. 네네네. 그래서 촬영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한다고 이제 딴짓하면 이제 바로 FSD 베타 막 경고 문구 날라오고 전방 주시 안 했다고. 신기하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FSD 베타를 도입하는 기준도 세이프티 스코어 같은 걸 만들어서 급제동 급발진 잘 많이 하는지 뭐 코너를 확 꺾는지 이런 거를 평상시 운전 습관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 높은 사람부터 FSD 베타 버전 줘요. 이게 이제 나중에 테슬라 보험이랑도 연결되는데 되게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FSD 베타 테스트를 안 해서 그런지 저처럼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FSD 모르죠. 베타를 그냥 뭐 개나 소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되게 그렇구나. 엄격하게 이제 그 제한해서 뿌리고 그것도 조금이라도 전방 주시나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바로 회수를 해가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언론의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죠. FSD가 저는 지금 버전이 현재 완벽하다고 절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지 않은데 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근데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으로서 저희 회사가 이제 조향 제품
만들어요. 근데 네네. 그러면 핸들을 돌리면 그 중간 제품의 샤프트가 돌아가고 이제 그게 밑에 기어랑 연결돼서 바퀴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1년에 몇 대 정도는 저희가 만든 제품,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 부위가 파손돼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회사든 이게 0%가 아니에요. 이게 파손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핸들을 돌리는데 바퀴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아, 그럴 수 있군요. 그러면은 거의 사망사고로 직결되겠죠. 운전 중에 만약에 그쵸. 깨져버리게 되면. 그런데도 저희가 그냥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아야, 목숨이랑 연관돼 있으니까 사람이 한 명도 죽으면 그게 이론상 0%가 되지 않으면 기술 도입이 안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여태까지 그랬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3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잖아요. 그쵸. 엘리베이터 처음에 만약에 개발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문 닫아놓고 가둬놓고 무서워서 떨어져 죽는 못했을 거 것 아니야? 같은데. 그러는데 실제로도 1년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긴 있거든요. 사망사고도 있긴 있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무서워 못하겠어요, 엘리베이터 없애, 법으로 엘리베이터 허용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언제 도입이 될 거냐면요, 기존에 제가 앞에서 봤던 안전 관련된 기술들 도입을 봤을 때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벤츠 S클래스가 세계 최초로 레벨 3 인증을 독일에서 받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완전히 그냥 생색내기 허울뿐인 허용인데, 왜냐하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일단 고속도로에서만 되고요. 60km. 충격적인 게 60km 이하에서만 돼요. 네네. 아니, 독일이 아우토반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쵸. 무제한 속도 제한이 없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우토반, 고속도로 차가 안 막히면 60km 이하로 달릴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늦게 너무 천천히 달리면 딱지를 떼겠죠. 그러니까 생색만 낸 건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레벨 3를 받았어요. 인증을 독일 정부로부터. 근데 레벨 3부터는 그 동작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나면 벤츠가 책임을 져요. 레벨 3부터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레벨 3가 완벽해서, 벤츠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해서 인증을 한 게 아니에요. 독일 정부도 인증을 해준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한 거죠. 시뮬레이션 돌려서, 야, 우리 이거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로 이런 조건, 이런 구속된 조건에서 사고 얼마나 나, 사람 부상 얼마나 당해, 네. 사망 사망 확률은 얼마야. 그 사망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기대값을 EV 값이라고 그러죠. 기대값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값이 이 옵션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이렇게 우리가 독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어떤 마케팅적인 홍보 효과, 네네.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익이 많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고 사고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나 기차도 사망사고 나잖아요. 근데도 네네. 비행기나 기차가 잘 안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주는 이익이 훨씬 많으니까 그쵸. 통계적으로 나오는 사고를 덮어두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비행기 사고는 나고, 비행기 사고 나면 99.99%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쵸.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야, 사람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계를 믿어 하지만 엘리베이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을 거고 비행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행기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다 오토파일럿으로 자동으로 가거든요.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빼고는. 예, 그냥 기장 부기장은 잘 가고 있는지 체크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테슬라가 계산을 하겠죠. 네네. 계산을 해서 FSD가 FST 베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풀어도, 야, 우리가 이거 사고 나는 거 우리 돈으로 커버를 해도 이익이 되겠는데, 홍보 효과가 더 크겠는데, 사망사고 났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보다 홍보 효과가 더 크겠는데, 돈도 더 벌리겠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 입장에서도, 야, FSD를 도입해서 생산되는 그 로보택시의 부가가치,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그 인력 절약, 물류의 혁신,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봤을 때, 야, 그냥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게 더 나라의 전체적으로 경제 이득이 될 것 같아. 사망이 어느 정도 일어나더라도 통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한 명이라도 죽으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당장 KTX 타시면 안 되고 버스 타시면 안 되고,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운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관점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술이 도입될 때 야 이거는 무조건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입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를 확률적으로 기대값으로 계산을 해서 야 이 정도 기대값이면 결국 나중에 상용화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사람은 편안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의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엄청나게 그쵸, 많은 그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이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그때 2018년에 10년이 지나도 자율주행 아. 시대가 안 온다고 했는데 지금 FSD 베타가 네네. 시작된 지 2년이 채 안 돼요, 만 2년.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 초기 버전과 지금 버전은 완전히 달라요. 어. 저는 이제 계속 신버전 나올 때마다 외국 유튜버, 국내 유튜버, FSD 베타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코스 계속 돌고 이걸 시연하는 걸 봤는데 진짜로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 네, 거의 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상황이나 차선이 없고 막 아스팔트 새로 깔았어요. 그래도 앞차 보고 차선 쫓아가고 뭐 콘 같은 거 놓으면 콘 자체를 인식해서 그 알아서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차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까지도 인식을 해요. 앞에 차가 정지해 있는데 그럼 차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만큼의 공간에 피해서 알아서 센스 있게 중앙선도 살짝씩 밟아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게 상업성이 중요한데 테슬라라는 이게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해서 더 가속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브랜드 이미지 이전에 테슬라만큼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렇죠. 네. 지금 다른 회사들은 뭐 단위가 다른 게 밀리언 마일스로 했을 때.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는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제조업이랑 달라요. 제조업은 어떻게 하면은 돈이 쏟아부으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데이터 수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딱 앞서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데이터 베이스 풀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테슬라는 지금 현재도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고 테슬라는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기존 레거시 차량들은 뭐 OTA가 되네 어쩌네 해도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안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설계 기술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회사여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냥 주는 칩 그냥 그렇죠, 갖다 꽂아가지고 만들어놓은 회사기 때문에 아예 네. 시점이나 그게 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AI에서 핵심은 데이터인데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 양이나 질에서는 그거는 아마 모든 차들이 연합을 해도 자동차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이 연합을 해도 아마 데이터 양에서는 못 쫓아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받아 써야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 기술이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 그 다음은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제 그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불안전성 이제 예를 들자면 발화했을 때 물을 퍼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물 웅덩이를 파서 넣어야만 불을 끌 수 있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있었고 이제 차량에 부딪혀서 이제 배터리가 점화가 됐는데 도어 핸들이 열리지 않아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사건을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테슬라가 좋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세요라고 뭐 말하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 말인즉슨 테슬라가 완전한 업체냐 완벽한 업체냐 절대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면 일단 테슬라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불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이 이제 언론에서 쓰는 말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일단 첫 번째 테슬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전기차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여기에 허위 정보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아요. 테슬라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불안정성이라는 워딩을 딱 뽑으면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이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쵸. 그렇게 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돈이 조회수랑 되니까. 클릭 수가 늘어나니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의 불안정성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전기차의 화재에 대해서 무서움, 경각심을 갖고 전기차를 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랑 비교를 해야 되죠?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랑 비교해서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나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어때요? 속된 말로 일반 내연기관차가 100건이 화재가 나도 뉴스가 안 나죠. 안 나와요. 네. 근데 테슬라는 10건이 화재가 나면 10건이 다 나와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돈이 되니까. 네.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중에 이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니얼 카너먼이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제 금전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 데니얼 카너먼이 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나 특정 소식이 네. 그 사건의 빈도가 높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게 심리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반복적으로 노출된 거랑 실제 그 사건의 통계적인 빈도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면 아 전기차 위험하구나, 전기차 겁나 불 잘 나나 보다라고 그쵸, 생각하고 테슬라에서 쓴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 그 리포트를 보면은 빌리언 마일 그러니까 10억 마일이죠. 네. 10억 마일당 그러니까 모든 차량의 운전 마일수를 다 더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10억 마일이 됐을 때마다 몇 번의 화재가 일어나는지 몇 건의 화재가 일어나는지를 미국 평균과 테슬라 차량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평균은 절대 다수가 내연기관차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은. 그쵸.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 테슬라 전기차로 비교해도 돼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밀리언 마일당 5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테슬라는 5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테슬라는 10억에서요. 10억 마일당.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실제로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 상관없이 네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재 빈도는 테슬라 전기 차량이 훨씬 적고요. 화재 자체로는 그러니까 화재가 생기는 빈도만 따지면 테슬라가 훨씬 안전해요.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10% 20% 적은 게 아니라 10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떠드니까 전기차 무서워, 전기차 안 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정보 왜곡, 이제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의 특성상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불이 한 번 나면 연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이 한 번 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어 핸들 같은 게 잠겨서 못 나올 때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훨씬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화재 빈도 자체가 10% 20%가 아니라 10분의 1 정도 적다고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확률적으로 저희는 어차피 따져야 되거든요. 그쵸, 완전히 안전한 차량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로도 전기차가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4680 같은 경우에도 4680 분해한 영상을 보면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화재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추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난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4680은 아니고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거니까 이제 셀2 바디로 이제 아예 그 바디에다가 배터리를 이제 팩이랑 모듈 없이 바로 꽂아 넣어서 구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체 강성도 높이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현재도 테슬라가 화재에 오히려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안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가 배터리에 불안정하다. 전기차가 마침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언론의 어떤 의도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왜곡하진 않죠. 잘못된 워딩을 써서. 근데 그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갖고 가는 거죠.
또 안전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게 리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도어 핸들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뭐 도어 핸들이 저는 정확히 테슬라 리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동차 업계 쪽에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품이든 100% 품질 검사를 통과해서 100% 하자가 없는 차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2차 업체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품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1차 업체로 가면 2차 업체에서 온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듈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품질 검사를 해요. 뭐 전수 검사도 하고요, 샘플 검사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완성차 업체 가면 완성차 업체에서 그걸 또 갖고 또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십 개의 망을 쳐놨는데도 그걸 다 피해가서 불량이 들어가고 사고가 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언론, 특히 외국계 언론,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CNBC 뉴스 이런 거 가끔 보는데 네. 테슬라 리콜 나왔다고 엄청나게 막 뉴스 나와요. 막 뉴스는 테슬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 또 착각하죠. 테슬라 품질 개판이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리콜을 때리는 미국의 이제 그 국가 기관이 NHTSA,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 사셨으면 NHTSA는 네. 아실 텐데 이 NHTSA에서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2021년에 리콜이 미국에서 총 몇 건 있었는지, 몇 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자동차 다 한번 맞춰보세요. 리콜이 몇 건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테슬라 리콜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1093건이 나왔습니다. 1년간. 모든 자동차.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00건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매일 3건씩 리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리콜 뉴스 얼마나 자주 보세요? 테슬라 빼고는 거의 언급도 안 되죠. 그쵸. 네. 1년에 3번씩 리콜이 1년에 3번이 아니고 매일 3번씩 리콜이 나는 거예요. 365일인데 1093건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리콜이 착각하는 게 각 회사마다 1년에 한두 개씩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예를 들어 5개가 나왔다? 와, 테슬라 5건이나 나왔어. 엄청 문제 있는 거 아니야? 2021년에 테슬라가 뭐 리콜이 5개가 났네? 10개가 났네? 아니에요. 리콜은 아주 흔해요. 이만큼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많이 품질 검사를 해도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결함투성이인 제품이에요. 다만 그런 결함들의 대부분이 네. 안전과 직결되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증기간 있잖아요. 네네네. 뭐 3년에 6만 킬로 그쵸, 이런 그쵸. 게 이 보증기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보증기간이라는 건요. 야, 우리 3년 동안에는 품질이 문제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야, 우리가 아무리 개 생고생을 해도 자동차라는 거는 원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년 6만 킬로까지는 우리가 그 결함을 그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할게, 그 뜻이. 뒤집어서 생각해야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NHTSA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테슬라가 탑 10에 들지 않습니다. 2021년에 리콜 건수로 보면요. 그리고 리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한 건 리콜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차량이 10만 대예요. 그쵸. 근데 어떤 거는 리콜이 10개예요. 리콜이 10개인데 그거 다 해당되는 차량이 합쳐도 10,000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콜 개수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보면 potentially affecte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콜에 잠재적으로 해당되는 차량의 수가 중요해요. 그쵸. 그리고 그게 비용이 직결되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1등이 포드거든요. 포드가 53건이에요. 리콜 수가.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리콜에서 13%를 차지했고. 그런데 보세요. potentially affected vehicle 수가 몇 대예요? 530만 대. 1년 동안 리콜에 해당되는 차량 수가 530만 대예요. 자, 근데 2021년에 포드가 판매한 총 차량의 수가 390만 대예요. 이 말은 뭐냐면 1년 내내 포드가 팔아 제낀 차량보다도 더 많은 차량을 리콜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만 53건의 리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사망사고 났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OTA 시스템이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이 제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문제 다 어떻게 하죠? 다 OTA로 한 방에 해결해요. 이게 OTA로 해결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코드를 바꿔요. 그 다음에 LTE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면 와이파이로 차가 연결이 되니까 그냥 윈도우 업데이트 하냐면 이 맥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아이폰 지금 업데이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센터에 갈 필요가 없고. 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거를 리콜이라고 해요. 아직도.